박형주 교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국 수학사에 대해서 앞에 하버드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수학을 누가 가르쳤냐부터 시작해서 그 하버드 대학의 초기에 어떤 수학자가 중요한 기여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미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배출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두 번째 또 세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수학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시카고 그 매스메틱션 컨그레스가 엑스포에서 열리고 그리고 1900년에 이제 미국 수학회의 첫 번째 저널인 트랜섹션 오브 AMS가 1900년 1월에 1호를 발간한 후에 이 정말 혁명적인 그런 발전을 미국에서 이루어 왔는데 그 이루는 미국이 20세기의 그 혁명적인 그 수학 발전을 이룬 그 원동력으로 우리가 앞에 발표해서 첫 번째로 E.H. 무어의 시카고 대학의 초대 수학 과장이었던 E.H. 무어의 그 리더십 그리고 E.H. 무어의 비전 그 다음에 E.H. 무어의 네 번째 그 박사 제자였던 G.D. 버코프 포엔카라의 미해결 문제를 풀면서 유명해져서 하버드 대학 수학과 교수가 되고 하버드 대학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G.D. 버코프의 그 학문적인 그런 그 초창기의 선두적인 기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오스왈드 베블렌의 그 수학계를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 그 수학계 폴리티션이라고 불리웠던 이 오스왈드 베블렌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E.H. 무어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G.D. 버코프는 수학적 기여도 잘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오스왈드 베블렌의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정리한 걸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 이제 1640년에 이제 근대 수학을 가리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 수학회가, 창립한 후 30년이 지나서 이제 1890년에 뉴욕 수학회, 그리고 1894년에 미국 수학회가, 생겼지만, 1920년대에도 아직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연구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20세기 초반에 이 미국 수학계의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그리고 미국 최초로 수학 분야의 포스트닥터 지원 그리고 미국의 그 수학과의 그 환경, 교육 환경, 연구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비전을 제시한 파인홀 그리고 1932년에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만들고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을 교수로 초빙하고 그리고 매스 리뷰를 AMS가 창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 많은 일들을 해낸 수학자가 바로 미국 초창기의 오스왈드 베블렌입니다. E.H. 무어의 두 번째 박사 제자. 이 오스왈드 베블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미국은 수학에서 대학원 교육이 시작된 지 15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수학에 기여한 세계의 중요한 2,000명 가까운 수학자들을 이 맥튜터 히스토리, 이 버스플레이스 맵에 올리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맥튜터 히스토리에 1728명의 이제 세계적으로 기여한, 유명한 수학자들을 선별해 놨는데, 이 벌스플레이스 맵에. 거기에 이미 169명의 미국에서 태어난 수학자들이,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도 그 맥튜터 히스토리에 이 1728명 중에 32명이 이미 헌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45년에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로 대학 과정에 수학과가 처음 생긴 이후로 SCI급 논문 발간에서는 이미 세계 12위권에 도달했는데
이 맥튜터 히스토리에는 한 명의 수학자도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해서 이막 선생님을 이제 영문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헌정하고, 또 그 내용을, 소개해서, 그래서 맥튜터 히스토리에 이막 교수님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우스 코리아의 수학자가 아니라 이 노스 코리아의 수학자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어난 데가 버스플레이스가 평양이라서. 그래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북조선이 아니라, 북조선은 한 명의 수학자를 맥튜터 히스토리에 올려놓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수학자도 아직 이 맥튜터 히스토리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E.H. 무어의 첫 번째 제자가 엘리 딕슨으로, 엘리 딕슨은 시카고에서 박사를 하고, 버클리 대학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 모교인 시카고 대학교 수학과로 와서,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미국 수학회장도 역임하고, 그리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E.H. 무어가, 게팅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독일인, 볼자 교수와 메시키 교수를 초빙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제자를 배출했는데, 그 배출한 제자 중에서 특출한 배차가 그 제자들이 이 에리 딕슨과 오스왈드 베블렌, 그리고 R.L. 무어, 그리고 G.D. 버코프입니다. 이 R.L. 무어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R.L. 무어와 무어 메소드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왔으니까, 제외하고, 그리고 G.D. 버코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들이 잘 얘기했었으니, 설명을 해줬고, 이제 오스왈드 베블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오스왈드 베블렌은 이 아벨 고향이 이제 아벨의 고향인 노르웨이계의 미국인인데, 아버지가 이 위스콘신주로 이민 와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농장에 정착을 했었고, 그 할아버지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이오와주 루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곳에서 베블렌을 출생했습니다. 베블렌은,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오스왈드 베블렌의 아버지 앤드류 베블린이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에 1883년에 아이오와 대학 수학과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 대학원을 존스 홉킨스 대학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왈드 베블린의 아버지가 이미 새로운 교육 경험을 이미 한 거죠. 이제 아이오와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고, 이 아들인 오스왈드 베블린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아이오와 대학에서 있는 아이오와 시티에서 살면서 학사를 아이오와 대학에서 하고, 1년간 물리학과 실험 조교도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해서 1900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하고 다르죠. 어쨌든 제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 수학, 물리학, 그리고 또 수학을 정말 당시에는 이제 그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그 삼촌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시카고 대학교에 갑니다. 장학금도 없이 자비로 대학원을. 이게 여기서 이제 E.H. 무어의 지도로 1903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논문은 A System of Axioms for Geometry라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졸업생들이 이제 에리 딕슨, 브리스, 베블렌, 그 다음 R.L. 무어, G.D. 버코프가 이제 1896년, 그 다음 1900년, 베블렌이 1903년, 그 다음에 R.L. 무어가 1905년, 그 다음 G.D. 버코프가 1907년에 졸업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후에 미국 수학회 회장이 되고, 그리고 이 모두가 미국 수학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 시카고 대학 졸업생들인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그리고, 여기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 베블렌이,
이 베블렌이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이 베블렌은 아이젠하트 그리고 브리스 그리고 J.W. 영도 가 함께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임용돼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영은 나중에 이제 캔사스 대학 수학과장을 거쳐서 이 다스머스 대학 그 아이비리그 다스머스 대학 수학과장으로 옮겨지고 베블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1905년 영국 출신의 같은 학교 물리학과 신임 교수였던 리차슨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와 1908년에 결혼합니다. 이 리차슨이 또 이 오스왈드 베블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1914년에 영국으로 돌아간 이 리차슨은 192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왈드 베블린 주위에 얼마나 학자들이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베블렌의 처제는 이 리차슨 교수의 프린스턴 제자인 또 데이비슨과 결혼하고 이 데이비슨은 IBM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1937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야는 이 뭐 응용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거 벌써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 막 노벨상을 받고 막 하는 그런 레벨에 올라가는데 수학계는 전혀 아직까지 세계 수학계에서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로, 하지만 수학을 전공한 자기는 미국에서 있다는 이유로 전혀 아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자극을 받고 도대체 미국 수학이 발전하려면 미국 수학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럽에 그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서 유럽에 가서 여행을 여러 학교, 명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미국 수학이 발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쨌든 이 베블렌에게 지도받은 학생 중에 R.L. 무어 또 처치 그리고 화이트헤드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유럽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시카고 대학으로. 시카고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화이트헤드예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 베블린이 수학자로서 능력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베블린이 수학자로서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뭐 실력은 뭐 최고 수준인 걸 인정을 받고 예일 대학에서도 그를 오라고 하지만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그 사람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신 가지 말라고 그냥 바로 정교수를 시켜줍니다. 1910년에. 그러니까 1903년에 박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조교수, 부교수를 다 거쳐서 정교수가 된 거죠. 이 베블렌은 알렉산더와 함께 대수적 위상수학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보충이 되는 게 이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감전으로 양파를 잃은 후에 늦게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클라크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에 살다가 미국의 GE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가 사고로 양손이 다 없어지니까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 가서 클라크 대학교, 두 번째 미국의 연구 중입니다. 이 클라크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 캔사스 대학에서 근무하던 랩시츠를 1924년에 스카우트합니다. 이 랩시츠는 누구의 제자냐면, J.J. 실베스타의 조수를 했던 스토리가 클라크 대학교 초대 이제 수학과장으로 가잖아요. 그 제자예요.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의 어시오시에이트 에디터로서 실질적으로 실베스터를 도와서 저널을 운영했던 그 경험을 가졌던 클라크 대학의 초대 수학과장의 제자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프린스턴 대수적 위상수학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죠? 20세기 이 후반에 이 필드 메달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이쪽 분야에서 걸쳐 있고 이 프린스턴을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별로 드물 정도로 여기가 20세기 수학의 메카가 됩니다. 특히 이 대수적 위상 수학이 메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1930년에 쓰게 되고 포엔카레가 위상수학의 기초는 제공했다. 그런데 그러나
1922년 베블렌의 집중 강연을 통해서 기초가 견고해졌으며 베블렌과 알렉산더가 1922년 쓴 두 권의 책 아날리시스 시스투스가 위상수학의 표준 교재가 되면서 위상수학의 기반이 공고해지고 비로소 새로운 연구가 빠르게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된 이 분야가 미국에 와서 베블렌과 알렉산더가 이 교재를 쓰고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표준 교재가 되면서 미국이 20세기 수학의 한 분야를 리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수학도 이와 함께 세계 수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쓰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미국 수학자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베블렌이 미국 수학 회장이 됩니다. 1923년에서 1924년에. 이 베블렌은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오스왈드 베블렌은 장교로 참전해서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게 시카고 근처에 그 연구소가 있죠. 거기에서 진행되던 중요한 연구였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고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애니악 컴퓨터 개발에도 참여하여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연히 이 수학, 물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오스왈드 베블렌이 이 컴퓨터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수학적인 또 물리학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폰 노이만을 얼마큼 중요한 사람인지도 파악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인스티튜트 오브 어드밴스드 스터디에서 폰 노이만을 초빙하는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여했을 겁니다. 어쨌든 1923년과 24년에는 미국 수학회 회장으로 기여하면서 이 기간에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의 수학 분야 박사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수학이 책하고 종이만 있으면 그냥 혼자 앉아서 연구만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따로 공부하라고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게 있겠냐. 박사까지 공부했으면 됐지. 하는 정도. 였던 것을 이제 진짜 박사를 했으니까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혼자서 개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갖췄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진짜 도와줘서 차분하게 진짜 의미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해주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을 한 겁니다. 베블렌은 기금을 조성하여 프린스턴 대학의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과 건물인 파이노를 건축했고 이게 수학 연구를 하기 위한 이 사람 유럽을 다니면서 모든 대학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그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급이고 한 그런 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특히 카페트가 카페트도 제일 좋은 정말 아주 쿠션도 좋고 아주 고급인 그러니까 들어올 때 벌써 느낌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32년 베블렌은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가 개소하자 수학발전을 위하여 수학계 전반의 참여와 기금을 이끌어냈고 이 고등연구소 수학과의 학과장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그리고 헤르만 바일, 알렉산더, 그 다음 몰스를 영입하여 미국의 고등연구소가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 또 이론 물리학자들을 고등연구소에 만들어 놓으면서 고등연구소가 유럽의 어떤 연구소 못지않다는 중심이라는 것을 자각을 시켜준 겁니다. 1930년대에는 세계 수학의 거듭 모든 주요 연구 결과를 검토해 공유하는 매스 리뷰를 발간했으며 그 편집장으로 오토 노이게바우어를 오레를 임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1940년에 미국 수학회는 원래 1940년에 미국에서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었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10년 연기돼서 1950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열리게 됐는데, 1950년 베블렌은 자신이 의장으로 ICM을,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오브 매스매티션을 하버드 대학에 있는 캠브리지에 개최했고, 그리고, 이 행사는 1893년, 자기의 은사인 이에치 머가 주관한 시카고 국제 수학 학술회의 이후에 미국에서 가진 첫 번째 대규모 국제 수학 학술회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들 대충 읽고 왔으니까 요약을 할게요. 1차 세계대전 때 버코브 박사는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버코프 박사와 GD 오스와드 베블린 사이의 그런 그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은 평생 협조하면서 미국 수학계 발전에 서로 독특한 기여를 합니다. 버코프는 이 프린스턴을 근무하면서 포엔카레가 사망 전에 남긴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여 미국 수학자로서는 이전에 없는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고 하버드대의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초빙되고 하버드 대학이 명실공히 연구중심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베블레는 1차 세계대전에 이 미 육군 대위로 임관해서 메릴랜드에 새로 생긴 에버딘 실험 발사장에서 탄도학 실험 임무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연구원으로 수학자들을 많이 초빙해서 그 연구자들이 그야말로 그 사회 문제들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게도 해줬고, 여기서 이루어진 1차 세계대전 탄도학 프로젝트, 볼리스틱 프로젝트가 계산수학과 컴퓨터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전쟁에서 그런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수학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늘리지 않고 있었는데, 1923년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미국 대학 교수의 수학 교수의 담당 시간이 주당 최소 9시간에서 15시간을 강의했고, NSF 탄생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고, 연구비와 박사 후 과정 지원 제도는 수학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1980년대까지는 거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블렌, 이 사람이 베블렌입니다. 이 베블렌은 이 유럽 수학자들이 미국 수학자들을 경시하는 대우에 당혹해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래서 베블렌이 세운 비전이 미국의 수학 연구자에게도 유럽의 수학자와 비슷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이 베블렌이 그야말로 그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지를 한번 자세히 여기 소개해 준 것입니다. NRC에 관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 록펠러 재단을 설득해서 연구비를 끌어냈는지 하는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1923년에 미국 수학회장인 베블렌은 NRC 디비전 오브 피지컬 사이언스의 의장이 되어서 그래서 박사 후 연구원 지원에 수학자들이 포함되는 안을 가지고 가서 NRC의 에스플렉스너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설득했습니다. 에스플렉스너 그래서 이때 쓴 전략이 이제 수학이 의학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록펠러 재단은 록펠러 대학이 의과대학만 있는 대학이에요. 뉴욕에 있는 의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게 생명하고 관계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학이 의학에 얼마만치 기여를 하는지를 설득시켜야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학과 물리학이 의학에 기여하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화학 실험 통해서 다 약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학도 화학과 물리학에 기여하기 때문에 수학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학이 결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승인을 받아서 연구비를 끌어댔습니다. NRC와 록펠러 재단이 도와주기로 하여 MS 재정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서 미국 수학회가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해결을 활로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설득한 때 맞던 펀드를, 그리고 자체적으로 록펠러 재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부에만 의지 않고 수학자들한테도 또는 주위에도 설득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AMS가 펀드를 기성하는데 Our Depth Mathematics 이게 우리 수학 교수들이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득한 거예요. 이게 논문 발표 수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연도별. 미국 수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도 교수들이 9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대학의 수학 교수들은 주 3시간만 강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블렌은 교육보다 연구가 최우선인 수학연구소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수혜자가 자신의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지만 수년간 월급을 대신 제공해줘서 강의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인다우드 연구교수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우연히 잘 맞아떨어진 게 고등연구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구전 제도 같은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고등연구소의 과정을 간단히 써줄까요?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이제 수학회장을 하고 할 때만 해도, 이 상황이 이렇게 열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금도 그래요. 지금 모스크바 대학에 가면 수학과 사무실이 있고, 학과장실이 있고, 교수실이 없어요. 그 교수실이 같이 공유하는 메일박스 룸 같은 게 있고, 책상 몇 개가 있어서, 연구는 집에서 하고, 자기 애 이렇게 보면서, 수학 교수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일하고, 남자는 집에서 애 보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만 와서 강의하고, 메일박스 와서 메일 찾고, 그러고서는 행정사무 보고 또 집에 와서 일하고, 애기 보고, 뭐 그런, 지금, 이제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이 당시까지는 그랬어요. 학과장실 말고는 이제 행정실, 학과장실, 도서관 말고는 없는, 책 모아놓은 작은 도서관 말고는 없는 그런 시대. 집에 대부분. 프린스턴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블레는 프린스턴과 옥스퍼드 사이의 교환고 수업을, 옥스퍼드 대학에 1년 연구년을 가면서 옥스퍼드 대학 가서 하디 교수를 만나고, 그리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하디 교수가 프린스턴 대학에 1년간 또 오게 됩니다. 이때 1928년, 1929년 사이에 하디와 헤르만 와일이 프린스턴 대학에 동시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 미국 굉장한 이슈가 된 겁니다. 이 하디와 헤르만 와일이 프린스턴 대학에 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 수학자들이 유럽이 아니라 프린스턴에 있다는 것이 프린스턴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는 것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준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을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이 하디나 이 헤르만 와일 같은 건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럽의 유명한 학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 근데 열악하다 여건이.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좀 지원을 해서 좋은 건물 하나 다 지어 달라.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이것은 이게 고등연구소 사진입니다. 파이널은 더 높은 파이널은 10몇 층짜리 건물이고 이게 인스티튜트 오브 어드밴스드 스터디입니다. 자, 우리에게 수학과 건물을 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파이널을 만들게 돼요, 결국은. 베블레는 옥스퍼드와 게팅겐 대학의 분위기를 참고하여 새 건물을 디자인하고 매일 오후 티타임을 갖는 또 그런 시설, 24시간 개방하고 하는 이런 사치스러울 정도로 구석구석까지 아주 고급으로 꾸며놓고 1931년에 파이널을 완공시키고 이 많은 대학원생, 박사, 연구원, 방문 교수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후에 자신의 대학에서 이런 수학과 건물을 지어달라고 청원합니다. 여기에 짐 사이먼이 요 건물 옆에 짐 사이먼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 대표가 수학 박사, 수학 교수 출신의 요 옆에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식당이 있고 한 휴게실이 있고 한 아주 근사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건물은 2층 건물 정도로 낮은데 지하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는 이렇게 작은데 아래 지하 시설들을 사용해서 옛날식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한 도시지만 시설들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베블렌과 콜슨 고등연구소. 1930년 여름에 뉴저지의 한 가족이 연구소 설립을 위한 500만 달러를 기증하였다는 소식을 신문에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서 이 기금을 낸 이 벤버거와 그 누이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연구소 위치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이 부를 축적한 주인 뉴욕 근처에 연구소를 이제 세우는 걸 생각했었는데 베블렌이 이제 플렉스너에게 연구소를 프린스턴 대학에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500만 달러 기금 낸 걸 끌어와서 고등연구소를 프린스턴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는 프린스턴 대학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쨌든 베블렌은 그래서 교수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뽑기 위해서 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이런 사람 뽑고 싶어 합니다. 랩셰츠, 알렉산더, 모스, 디락, 아틴, 알렉산드로프, 에민 에덜 등을 이런 사람들 교수를 뽑아오려고 하는데 이 소장인 플렉스너는 이 수학 교수 인원을 이 사람은 이제 그 오살드 베블린 수학과장이고 이제 그 인스티튜트의 이제 소장인 플렉스너는 수학자는 아니죠. 이제 이론 물리학자일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보통 수준의 교수를 많이 뽑는 건 필요 없고 최고 수준인 사람 소수를 갖고 운영하라고 해서 이 인원 늘리는 걸 허용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베블렌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늘려서 그래서 어쨌든 방문 교수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몇 년씩 묵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티오를 조금씩 늘려서 나중에 이제 쿠르트 게델까지 포함을 합니다. 26살의 논리학자 쿠르트 게델을 1년 동안 박물 교수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 게델이 천재라는 걸 이해하고 이 게델을 이제 연구원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플렉스는 확신을 못하고 안 뽑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고, 그리고 베블렌 전공도 다르므로 이 자신이 게델의 지도교수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플렉스는 게델이 베블렌의 첫 번째 박사 후 연구원 학생이라고 손으로 써놨대요. 게델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미 미국 수학회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포스닥으로 자기가 돈을 줘서 갓 박사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연구원으로 썼으니까 포스닥이라고. 어쨌든 베블렌의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인 이 J.H. 화이트헤드인데 이 사람은 옥스퍼드대 학생일 때 베블렌을 교환 교수로 갔을 때 만나서 이 프린스턴으로 화이트헤드는 참 프린스턴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프린스턴에서 트랜스퍼에 와서 그것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디퍼런셜 매니폴드에 대한 현대적인 정의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금이 환영합니다. 나중에 영국 로얄 소사이어티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화이트헤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요. 1930년대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오는 유태인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미국 유럽에서 막 유태인들이 나치의 억압을 피해서 오는데 갑자기 막 몰려오니까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막 교수를 뽑으면 미국 사람을 못 뽑잖아. 티오도 없고. 그러니까 교수를 뽑을 때 외국인을 뽑느냐 내국인을 뽑느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반유대인 분위기들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베블렌은 이거를 잘 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꿀랑 뉴욕 유니버시티의 꿀랑 인스티튜트를 세운 이 꿀랑을 초빙해오고 또 브라워 또 뭐 등등 이 꿀랑은 괴팅겐드의 수학 연구소 소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브라워는 32세 젊은 수학 교수인데 이 둘 다 이제 나치에서 독일에서는 해임되고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뉴욕으로 초빙해서 뉴욕 대학이 비로소 수학계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끔 해줬고 그런 기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베블렌 네트워크예요. 베블렌은 E.H. 모어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에리 닉슨의 후배이기도 하고 R.L. 모어는 직접 지도도 일부는 했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를 지도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의 에서 아이젠하트라든지 브리스라든지 영과 같이 연구했고 웨더번과 같이 코워크를 했으며 그 다음에 G.D. 버코프하고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린스턴에서 3년 동안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또 업적으로 하버드 교수로 다시 갔고, 알렉산더, 프린스턴 대학에서 와 같이 근무했고, 랩시츠와 같이 근무했고, 베블렌 자체는 16명의 박사과정 학생을 배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카고를 배출해 두었고, 또 가족으로 보면은 삼촌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았죠, 아마. 시카고대 경제학자였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리차스는 처남으로서, 프린스턴대 물리학자로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1928년 노벨상을 받았고, CJ 데이비스는 이 사람도 처제의 남편으로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로 1937년 노벨상을 받았고, 또 데이비스는 나중에 CJ 데이비슨, 워싱턴대 CJ 데이비슨의 아들은 원자폭탄 개발팀에서 기여를 했고,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파인홀을 만들었고,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에서 록펠러 재단, 또 미국의 젊은 수학자들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US 아미에서 기여했고, AMS 회장으로 기여했고, 고등연구소 만드는 데 기여했고, 또 특히 이걸 프린스턴에 가지고 끌어오는 데 기여했고, 유럽 출신의 미국 이민자, 그러니까 이런 혼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또 주위를 설득했고,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그런 재단이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물리학자들을 설득할 때 이런 주위의 가족,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의 가족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고,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었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매스 리뷰. 이 사람이 오토 노이게바우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이런 매스 리뷰 비슷한 그런 이 수학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 리뷰, 잡지가 이 젠트럴 브라트인데, 이 젠트럴 브라트를 오랫동안 해온 베를린에서 해오던 이 사람을 이미 유럽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이태리계 유대인, 수학자들을 편집계 퇴직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갈등에 있는 오토 노이게바이를 이제, 미국에서, 미국 수학계가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그 수학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 학문적인 수월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게 없으니까 언제나 뒤처지고 독립적인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스 리뷰, 그러니까 누가 무슨 연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실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유럽에서 가장 잘하는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와서 이 사람한테 AMS 매스 리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끌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을 막 어디에 교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논문 쓰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자리를 안 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 미국 수학회가 있는 AMS가 있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에 수학 사학과 디파트먼트 오브 매스 히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브라운 대학에서 수학과 히스토리 디파트먼트 매스 만들어서 그 과의 학과장으로 이 사람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오토 노이게바워가 이 프로비던스에 와서 이 매스 리뷰를 만들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학 사학과 교수로서 근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 매스 리뷰가 엄청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수학회도 이 매스 리뷰로 돈을 다 벌어들입니다. 매스 사이언스 넷으로서 모든 수학 정보들, 이것들 성균관대학교만 해도 이게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씩, 4천만 원씩 아마 주고, 이 매스 리뷰 정보, 매스 사이언스 넷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누가 언제 무슨 책을 썼고 무슨 논문을 썼고 그것이 누구한테 인용됐고 그것이 또 누구한테 인용됐고 그것이 또 누구한테 인용됐고 그 내용은 뭐고 중요하다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매스 리뷰를 발간하는데 위해서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에서 각각 6만 달러와 12,000달러를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시킵니다. 결국 매스는 1940년 1월에 탄생하고 이런 모든 것은 베블렌의 비전, 영향력,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 수학계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인 매스 사이언스 넷은 매스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쨌든 베블렌은 미국에서 개최한 1950년 ICM 의장으로서 개방연설을 통하여 모든 참석자들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수학에서의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몇백 년이 됐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이전까지는 그 유럽 수학에 치여서 거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1950년 ICM을 캠브리지,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열면서 이제야 수학에서의 식민지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유럽 가서 배워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럽 가서 배우지만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도 배우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강연도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강연하는 만 했지만 지금은 미국 수학자들도 유럽에 수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하는 동등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고 마무리 짓죠.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
2014년 ICM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ICM을 1950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런 자신 있는 말을 했듯이 우리가 그동안 해방 후 지금까지 발전해온 그런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펀드를 제너레이트하고, 그리고 ICM을 유치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학계의 이에치모어,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G.D. 버커프와 같은 탁월한 학문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오스왈드 베블레hen과 같이 수학계 리더십을 제공하는 이런 탁월한 그런 다양한 각각 분야에 다 중요한 이런 수학자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리퍼런스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도록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